8장의 효소입니다. 자, 효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효소를 분류를 해보자. 어떤 효소가 있는지.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품 관련해서 식품 산업 관련해서 효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효소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이런 용어를 썼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냥 생체 내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대부분 단백질이 주 성분이고 단백질만으로 효소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뭐 더 필요하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효소를 그리스어로 효모의 의미로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미생물 여기에 미생물 전체에서 어떤 미생물의 일부를 추출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뭔가 특별한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밝혀졌는 그 효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을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효소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이때 우리가 효소 역할을 하는 완전한 형태를 완전효소라고 얘기합시다. 완전효소. 그러면 이 완전효소를 주효소라는 효소가 있고 보결 성분인 조효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효소 플러스 조효소 두 개가 효소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완전효소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주효소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주효소. 자, 주효소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효소와 조효소 결합해서 완전 효소가 됐다. 그래, 완전 효소가 되어야만 효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효소를 어찌됐든 영어는 몰라줘요. 주효소와 보조효소. 그럼 보조효소에는 보조효소 속에 또 어떤 금속이온 이런 것들도 함께 참여해야 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런 효소를 우리가 얘기해서 완전히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소를 완전효소라고 이름을 부르자. 영어로는 홀로코스트 그래요. 홀로코스트. 그 다음 여기 또 외부 효소, 내부 효소 이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외부 효소는 세포 외로 분비되는 효소, 이걸 우리가 외부 효소라고 얘기를 불렀고, 대부분 소화액 효소들은 외부 효소에 해당된다. 그 다음 내부 효소는 세포 안에, 세포 내로 분비되는 효소. 이거 라이소 엔자임은 세포가 파괴되면 추출되는 효소이다. 라이소 엔자임 용어가 나오면은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효소가 세포가 파괴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추출되는 효소를 우리가 라이소 엔자임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효소 이름은 영어로 엔자임입니다. 엔자임.
거기에 뭐 엑소 엔자임, 뭐 엔도 엔자임 그리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걸 외부 효소, 내부 효소를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효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구조가 어떨까? 자, 그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자, 이 기질과 기질이 결국에는 최종 우리가 생성물을 만들어야 돼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기질만 존재해서는 이 생성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그 효소가 이제 이거예요. 자, 결손 효소의 보조인자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효소가 된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완전 효소가 이 기질과 이제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자, 완전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보면 결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 효소와 다른 점은 보조인자가 없는 경우, 보조인자가 반응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효소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효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완전 효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 효소가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응 출발 물질입니다. 반응물이 이 효소와 완전히 복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생성물 만들어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효소 역할을 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 자, 자물쇠 열쇠 가설 이론 얘기고요. 유도적합 이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물쇠 열쇠는 우리가, 자, 자물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물쇠가 우리가 기질을 자물쇠라고 본다면은, 자, 효소는 그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효소는 아무 기질이나 다 이렇게 촉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자물쇠 열쇠에 해당되는 그 열쇠와 만났을 때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 아니야, 꼭 맞는 열쇠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질이 있으면은 대체로 이제 비슷한 형태의 효소가 가서 완전히 딱 맞는 어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 이런 주장이에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자물쇠 열쇠 가설이 맞는지 유도적합 가설이 맞는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자물쇠 열쇠 가설이 맞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의 촉매는 딱 그 기질에만 유일하게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만능 키와 같은, 그와 같은 어떤 효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물쇠 열쇠 이론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유도 적합론에 의해서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많이 이쪽을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자, 효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 자, 자물쇠 열쇠 가설은 피셔가 처음부터 상보적 기질과만 결합하는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효소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 유도 적합론은 그 훨씬 뒤쪽이죠. 1958년입니다. 자물쇠 열쇠는 1894년에 주장을 했고, 코실랜드가 주장을 하기는 효소는 기질과 처음부터 맞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생리적 조건 변화에 반응해서 서로 맞추어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자, 다른 자리 입체적 모형. 자, 1960년대에 모노라는 사람은 기질의 한 부위가 변하면 다른 부위도 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이렇게 뭔가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한쪽이 이렇게 뭐가 변해버리면 그 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부위도 변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효소의 어떤 효과 인자가 결합하면은 구조적 변화가 유도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억제 인자는 효소 기질 결합을 억제하고 활성 인자는 기질 결합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면은 뭐 다른 자리 입체성 뭐 이러면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자리 들어보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자, 효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효소만 있어서 안 되고 보조 효소가 필요하고 보조 효소 안에도 어떤 금속 이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일반적인 성질이 방금 얘기했듯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촉매가 뭐냐?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을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 촉매고, 만약에 반응을 빠르게 안 하고 억제시킨다면은 이거는 촉매의 마이너스 촉매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그건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억제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촉매는 자, 촉매는 반응을 일으킨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저하시켜서. 자, 이와 같이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지금 얘기하면은 촉매가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높은 이런 산꼭대기를 거쳐서 반응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촉매가 작동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자, 반응물의 에너지와 자, 여기까지 이만큼의 높은 에너지, 이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촉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큰 값인데 촉매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훨씬 더 용이하게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효소는 반응 속도론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연력학적으로 불리한 반응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한 궤에 있는 반응을 빨리 진행시킨다. 그 효소는 전체 자유에너지의 변화, 즉 최종 평형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반응 경로를 낮추어 반응 경로를 낮추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춘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냐, 이렇게 빨라집니다. 자, 생물학적 촉매 효소는 대략 반응 속도를 10의 14성에 한 10의 20성배 정도 높여주는 반면에 화학 촉매는 그것보다는 훨씬 10의 2성에서 한 10의 4성 정도 증가시키는.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 촉매하고 그냥 화학적 촉매 비교를 했다 뿐이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어찌됐든지 이 생물학적 촉매인 효소가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켜 준다. 화학적 촉매보다 훨씬 더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 빠르게 해준다. 자, 그 다음 효소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기질만 선택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효소의 조절에 대한 내용을 보자. 자, 미카엘리스 멘텐식이 나옵니다. 자, 미카엘리스 멘텐식. 이건 유도한 거는 우리가 생화학 쪽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생화학 쪽에 보시고, 자, 주요소가 됐고 조요소가 나옵니다. 자, 효소는 주요소와 조요소를 합친 전체 효소를 완전 효소라고 이름을 부르자. 자, 조요소는 비단백질 성분으로 금속과 유기 보조 인자가 있습니다. 특히 효소에 아주 철저히 결합된 보조 인자를 보결 원자 단위라고 이름을 부르자. 다시 말해서 조요소하고 필요한 금속 이온들 다 통틀어서 효소 역할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그룹이 있다. 이걸 보결 원자 단위라고 하자. 금속은 주로 조효소로서 구조유지와 산화환원 작용에 관여한다. 자, 마그네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그네슘 인산화 효소의 조효소로, 마그네슘 ATP 복합체는 마그네슘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로 한 반응이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필요한 우리가 금속이온은 존재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금속이온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 금속이온을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금속 제거제로 뭐를 쓰냐 하면은 여러분들 EDTA라는 물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EDTA. 자, EDTA를 금속 제거제로 금속을 잡는 역할을 하며,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EDTA는 금속을 필요로 하는 효소의 활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효소가 우리 식품에서 그 효소가 효소로
역할을 하면 안 되게 식품의 품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뭐를 쓰냐 하면 EDTA 이런 걸 가지고 넣어버리면 그 금속 이온을 전부 킬레이트 형태로 잡아버립니다. 그 금속 이온을 활성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EDTA 씁니다. 그 다음 유기보조인자 여러 가지 종류 나옵니다. 주로 바이타민유입니다. 수용성 바이타민. 대부분이 생체 대사 과정의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주로 바이타민 B 유도체입니다. 자, 바이타민 B 유도체의 자, 유기보조인자 종류 봅시다. NADH,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인산기 결합되어 있는 NAD, NADP, NADH, NADPH, 니코틴, 아마이드와 아데닐산을 함유한 물질이고, 다시 말해서 전자 전달 반응의 전자 운반체라고 그러면 결국에 전자 주고받고 하는 게 산화하는 반응이잖아. 그리고 탈수소 반응의 조효소다. FAD, 프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나이아신, 바이타민 뭐예요? 바이타민 B잖아. 맞아요? 바이타민 B 얼마예요? 나이아신, 프라빈, 그 다음 코엔자임 A, 여기에 판토텐산 구성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엽산, 탄소 하나 단위 운반체, 바이오틴, 이산화탄소 운반체, 탈탄산 반응의 조효소, 그 다음 PLP,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피리독신, 바이타민 B6, 아미노기 전달 반응, 탈탄산 반응, 라세미와 반응, 여기에 조효소입니다. 그 다음 TPP,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티아민, 바이타민 B1, 알데하이드 운반체, 탈탄산 반응, 조효소, 리포산, 아실기 운반체, 리포산. 자, 이 효소들 이제 유기보조인자 바이타민 U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 바이타민 B 타입. 자, 같이 자, 이 부분 같이 연결을 좀 시키세요. 자, 그다음 효소 분류. 자, 효소의 일반적인 명칭은 자, 기질 다음에 아제를 붙여 사용한다. 기질 다음에 아제를 붙여 사용한다. 그러나 수많은 효소가 발견되면서 명칭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자, 국제생화학연맹에서 자, 효소가 촉매하는 반응의 6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효소 6가지 분류를 했다. 거기에 그 6가지가 자, 지금 나오는 자, 이런 효소들입니다. 명칭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산화환원 효소, 영어로 옥시도 리덕타제. 뭐 우리가 그때 아제 이랬는데 실제로 영어식 발음으로 아제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바이타민 하는 거하고 비타민 이거하고 같이 우리 입에 익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산화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산화환원 효소, 영어로는 옥시도 리덕타제 합시다. 자, 옥시도 그러면은 산화 뜻입니다.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덕션입니다. 리덕션 환원이에요. 그래서 산화환원 효소, 그 다음 전이 효소, 트랜스퍼, 어디 걸 어디로 옮겨주자, 전이, 작용기를 여기 있던 작용기를 저쪽으로 옮겨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옮겨주는데 탄소 하나를 옮겨주는 거, 알데하이드기 또는 케톤기를 옮겨주는 거, 아실기를 옮겨주는 거, 그라이코실기를 인을 옮겨주는 거, 이와 같이 뭘 옮겨주는 효소. 그 다음 세 번째,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서, 물을 부가해서 어떤 물질을 분해시켜버립니다. 가수분해. 자, 가수분해 반응을 촉매하는 가수분해 효소. 그 다음 분해 효소, 다른 말로 탈이 효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분해는 분해인데 앞쪽에는 가수분해,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하는 걸 가수분해라고 하고, 여기서는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가 아니고 그냥 하나 물질이 2개 이상으로 분해되는 거. 자, 분해. 비가수분해로 작용기 이탈 반응을 하는 촉매, 이걸 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 이산화탄소 제거, 제거가 결국에는 제거 반응이 이탈 반응입니다. 자, 암모니아 제거,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아민기의 그 암모니아 제거. 그 다음 5번째,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머라제, 이성질체. 다시 말해서 분자식은 같은데요, 물질은 다른 물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그러잖아. 사람의 이름은 같은데 실제로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성질체를 만드는데 반응을 촉매하는 이성질화 촉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라세미화, 그 다음에 에피머화, 여기에 관여되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 트랜스, 우리 지방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시스 트랜스 분자식은 똑같아요. 구조만 다르지. 그리고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물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성화 효소도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성질화 효소이다. 그 다음 합성 효소, 앞쪽에서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분해되는 거에 반대 개념입니다. 합성의 반대, 분해의 반대, 합성. 자, 그러니까 어떤 2가지 이상 물질을 한 가지 물질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합성 효소. 자, 이렇게 해서 6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나서 자, 이 그룹을 우리가 지금 효소 6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 이제 여기에 6가지를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산화환원 효소, 수소 아니면 전자, 산화환원, 수소나 전자를 이용해서 산화. 자, 수소나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잃는 것이 산화입니다. 얻는 것이 환원입니다.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예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개념 좀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전이효소는, 자, 여기에 있던 것을, 자, 어디? 여기로 옮겨줬잖아. 보세요. 그렇죠? 어디로? 여기로 옮겨줬잖아. 전이효소. 그 다음, 가수분해는 물을 첨가시켜서, 부가시켜서 이 두 물질을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냥 분해 효소는 한 물질이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해되는 분해 효소. 분해 효소의 반대 개념이 이와 같이 두 물질이 합성 효소에서 합성이 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합성 효소.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체를 만들어내는 효소이다. 그 다음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자, 인자 pH에 영향받습니다. 온도에 영향받습니다. 효소 농도에, 기질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pH에 왜 영향을 받나? 온도 왜 영향을 받을까? 농도에 따라서는 뭐 영향받는 것은 알겠는데, 자, pH가 왜 우리가 지금 효소가 거의 단백질이었잖아. 그죠? 주효소, 뭐 보조효소에도 단백질 부분 가지고 있고, 그 단백질이 pH에 따라 가지고 활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어떤 효소가 있는데 pH 약 7.5 정도의 중성 영역에서 이렇게 효소 활성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더라. pH가 낮아지거나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될 때 효소 활성이 확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결국에는 pH에 의해서 단백질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대부분 효소의 최적 pH는 중성 또는 약산성 범위지만은, 자, 펩신 위속의 pH 1.5에서 2.5 영역의 강산성 속에서는 펩신이, 위속의 펩신, 염산산성 속에서 펩신이 가장 효소 활성을 좋은 값을 나타내더라. 그 다음 트립신은 이제 중성 영역 7.5에서 10 정도 경우에 트립신이 가장 효소 활성이 높은 값을 나타내더라. 자, 이와 같이 pH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pH 영향을, 그 다음 온도에 대한 영향. 자, 온도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효소 활성이 되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효소 활성이 확 줄어듭니다. 자, 너무 높다면은 단백질의 어떤 변성이 올 수 있습니다. 변성이 와요. 그리고 너무 낮아도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질 못해요. 이와 같이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온도 영향 받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 그때 보시면은, 자, 이 식이 항상 나와요. 아레니우스 식이라, 혹은 볼츠만 상수 K 값,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속도 상수 K 값은 어디에 비례하냐 하면은 이와 같이 exponential activation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의 역수에, 그 다음 RT, T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R은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는 우리가 아레니우스 상수라고 이름을 불러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식에 의해서 속도 상수가
커지면은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렇죠? 그럼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액티베이션 에너지, 여기 마이너스 값이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T, temperature, 온도를 높이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온도를 너무 높여버리니까 위에서 이와 같이 단백질 효소가 변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효소 활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는 이때 그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를 올리면은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가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 식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그다음 효소 농도, 기질 농도. 자, 효소 반응 속도와 기질 농도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미카엘리스 멘텐식이다. 자, 미카엘리스 멘텐식. 자, 이겁니다. 자, 멘텐식. 이게 무슨 식이냐? 자, 이게 V 맥시마. 최대 반응 속도. 그 다음, 기질 농도, 기질 농도가 커지면은, 자, 반응 속도는 증가될 겁니다. 증가되다가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이 높여도 어느 반응 속도는 한계에 도달해서 최고값에 머무르면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최대 반응 속도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속도를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V 맥시멈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 값이 Km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값이라고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Km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러분, 이게 속도입니다. 예로서 V 맥시멈을 100 속도를 우리가 자동차로 생각을 한다면은 100km/h 속도가 최대 속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절반에 해당되는 속도는 얼마입니까? 50 km/h 속도를 내는데 휘발유를 적게 쓰고 50km 속도 내는 것이 좋아요. 휘발유를 많이 쓰고 속도 50km 올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죠. 휘발유는 최소량으로서 빠른 속도 내면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바로 K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소 어때요? Km 값이 작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 효소가 더 좋은 효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Km은 반응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 때 기질 농도이며 활성 자리에 반이 찼을 때 기질 농도이다. 또한 Km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해리 상수이며 높은 Km 값은 약한 결합을, 낮은 Km 값은 강한 결합을 나타낸다. 그 얘기는 강한 결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효소로서의 좋은 효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저해제는 효소 기질 결합을
억제하여 효소 활성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저해제 또는 억제제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저해제는 비가역적인 저해제와 가역적인 저해제로 구분하며 가열, pH 중금속, TCA 등 단백질 변성제는 대부분 비가역 저해제이다. 가역 저해제는 크게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 불경쟁적 저해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경쟁적 저해제는 구조가 기질과 비슷한 기질 구조 유사체로 효소 활성화 자리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하고? 효소하고,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 효소하고 저해제하고 서로 경쟁해서 지금 반응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효소의 활성화 자리에 저해제가 결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효소는 결합 못하잖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자, 경쟁을 하되, 이제 경쟁을 어떻게 경쟁을 시키면 될까? 저해제는 소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효소에 반응해야 될 반응 물질을 양을 많이 줘버리면 저해제 양에 비해 가지고 저해제 양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반응물에 비해 가지고 저해제 양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어때요? 경쟁적 저해제에서는 반응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주면은 저해제 역할은 거의 무시돼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는 이와 같이, 자,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줘 버리면은 저해제가, 경쟁적 저해제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높은 기질 농도에서는 이 최고 속도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어찌되었든지, 자,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면은 저해제는 효과가 거의 무시될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Vmax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요. Km 값은 증가해버립니다. 자, 특징이 KM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KM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호박산 탈수소 효소의 작용은 기질인 호박산의 구조와 유사한 말론산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저해됩니다. 그 예를 지금 돋는 거예요. 그 다음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동시에 효소 분자에 결합하여, 자, 결합 자리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효소 자리에 서로 경쟁을 해서 경쟁됐는데 지금은 효소 자리에 경쟁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이걸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화 자리가 아닌 자리에 결합을 해서 효소를 변형시켜 버리면 정상적인 속도로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속도가 감소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를 증가시켜도 저해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자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Km 값은 일정합니다. Km 값은 변함이 없어요. Vmaximum은 감소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언급 안 되는 불경쟁적 저해제.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복합체의 저해제가 관여하는 불경쟁적 저해제. 하나가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죠. 생화학에서 언급됐으니까 생화학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보시고,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식품 관련 효소. 잠시 브레이크 타임 후에